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우리 지역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웨어러블 카메라와 이름 비공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이 실효성과 적절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악성 민원인 현황과 함께 지자체별 대책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사회의 악성 민원 실태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에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조사 결과 악성 민원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지자체 192명, 네. 교육청 96명으로 총 2,78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입니다. 각각 서울시가 67명, 그리고 서울교육청이 41명으로 조사됐는데요. 기초지자체에서는 울산 동구가 5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 악성 민원인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부 116명, 검찰 87명, 국방부 48명, 농림축산식품부 22명 순이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결국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 또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 좀 많이 발생했죠. 그 기초지자체단체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또 법무부, 검찰은 교정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교정시설에서 민원이 많은 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영향이 미친 것 같고요. 유형별로는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는 상습 반복 유형과 폭언, 폭행, 협박 유형이 각각 48% 1,440명, 네. 40% 1,113명으로 한 88% 거의 다 이제 이 유형이고요. 네.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에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 찍기죠. 한 6% 18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 한 3% 내에 80명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는 악성 민원도 SNS가 발달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전에는 폭언이나 폭력 행사 등 직접적인 위협이 많았다면 요즘은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항의 전화나 댓글 폭탄으로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실제로 광주의 한 민원에는 소속 단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유튜브를 해가지고 공무원 신상을 공개한 뒤에 해당 공무원에게 항의 전화와 댓글 공격을 독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전북 완주군에서도 유튜브로 민원 처리 공무원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는 이거 안 해주면 자살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의 한 민원에는 상위 등급 하향 조정에 불만을 품고 담당자에게 욕설과 함께 유언장에 담당자 이름을 적겠다라고 협박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악성 민원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공무원분들의 말에 따르면 이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 우선 폭언 같으면은 전화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간 민원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민원에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응대 매뉴얼상 듣고만 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1차 경고 뒤 바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고 민원 내용을 콜센터 등처럼 녹음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정보 공개 청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정보 공개 청구 건수가 총 354만 6,822건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중에서 상위 10명이 청구한 게 82만 7,160건으로 전체의 23.3%입니다. 그 10명이 뭘 그리 궁금했는지 참, 그러니까 이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좀 악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 한 명당 많게는 한 30만 건 가까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의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지역도 제가 청송군의 고문 변호사 등등을 다 맡고 있는데요. 경북도도 고문 변호사가 한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보 공개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거죠.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 답시는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법의 허점인데요. 이 정보 공개도 민원 처리법상 민원의 한 종류에 포함되는데 네.
특히 그간 민원처리법상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해서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어서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행안부의 조사 결과 2022년 전체 정보공개 청구 180만 2,099건 중에서 네. 상위 10명의 악성 민원인이 청구한 건수가 57만 9,594건, 그 32.2%입니다. 네. 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청구한 민원인은 한 명이 28만 5,415건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 이분이 이렇게 하면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2,900곳인데요. 네. 정부의 온라인 정보 공개 청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기관들의 리스트를 선택하면 같은 내용의 민원 한 건을 동시에 2,900곳에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악성 민원인들은 이를 매일 반복하는 식으로 대량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예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지역 같으면 예천군에서 한 민원인이 최근 3년간 공무원의 개별 출장 및 업무 추진비 집행 내용을 청구해서 A4 용지 2,000장이 넘는 분량의 문서를 담당자가 작성했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해주신 사례를 보면 이 정보공개 청구를 과하게 하는 경우에 업무 방해죄라든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현행법상으로 공무원에게 자꾸 그런 쓸데없는 연락을 계속하면 또 스토킹으로 처벌법에 의해서도 네. 의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하면은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뭐 협박이나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위계 위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경우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아. 뭐 전화로 큰 소리를 치면서 협박을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건 현행 법률이고요. 네. 이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지난 7월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악성 정보 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 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인데요. 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선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 등은 악성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정보공개법의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고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과정에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네. 정보공개심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또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아. 중복 청구에도 종결 근거를 신청해서 기관이 정보 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일한 정보 공개 청구를 재이송받은 경우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도 계속 답은 줘야 되거든요. 1,000번이고 100번이고 10,000번이고 답은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점을 이제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도 생략할 수 있게 돼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네. 더불어 정보 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 공개에 관한 건의 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하고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실제로 악성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례인데요. 네. 민원인 A씨가 있는데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한 2, 3년을 일했던 거죠. 확인되지 않은 사안 및 이미 종결된 사안을 빌미로 한 부서에만 771건의 네. 온라인 및 유선 민원, 방문 민원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고소 고발 등 행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 칼을 두고 찾아가겠다, 공직자가 너무 많아 공직자를 추리겠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은 굉장히 극심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정상적인 업무 및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서 네. 병원 진료를 받거나 공직 이탈, 휴직 등을 선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5월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열고 네. 6월 악성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죄 및 무고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네. 재판부는 지난 8월 21일 1심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속은 안 된 거죠. 그런 측면이고요. 또 제주도에서는 초등학교 자녀들을 이용해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악성 미혼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네. A씨 부부가 2018년 9월 27일부터 2019년 6월 4일까지 자녀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꾸며서 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모두 한 35차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네. 보험금을 무려 3,3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주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을 상대로 허위 진정과 민원을 또 제기했다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 이고 B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뭐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지적할 점은 첫 번째는 이제 다 단체장이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좀 무른 대응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사람 잘못 건드리면 또 표를 깨먹는다고 해서 좀 참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된다. 단체장이 직원들을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그 공무집행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엄한 처벌을 해줘야 되는데 네. 좀 처벌이 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법원도 지금 뭐 모든 범죄에 있어서 처벌을 강화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처벌해도 계속 발생하니까 처벌 수준을 상향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음을 좀 감안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런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휴대용 보호 장비인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하는 등 이 지자체별로 또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지자체별 상황 말씀해 주시죠. 이게 최근 안동시에서 도입했는데요. 네. 안동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대용 보호 장비라고 하죠. 네.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해서 대민 현장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웨어러블 장비란 게 95g 정도 초소형 이제 바디캠인데 목걸이형 또는 가슴 스트랩을 활용해서 신체에 착용하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을 하는데요. 네. 이 카메라가 민원실 담당 공무원 및 현장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쉽게 착용하고 촬영 녹음을 할 수 있는 거죠. 안동시는 웨어러블 카메라 140대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복지 환경 허가 등 대민부서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네. 안동시는 이번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으로 악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정 대응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 웨어러블 카메라가 영상 촬영 장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시는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에 사용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네. 또 이웃인 예천군의 경우에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교육은 최근 악성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직원들의 정신적, 감정적 피로가 심화됨에 따라서 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 응대 및 특이 민원 대응법이라는 주제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과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민원 소통 기술 향상법 등을 내용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 슬기로운 전화 응대, 특이 민원 대처 등 민원 만족도 향상 방안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법을 교육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또 영양군은 민원인 상대로 민원실 창구 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스트레스 해소 방안과 악성 민원 방지 등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럼 형사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굉장히 악성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까? 공백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태료라든지 또는 뭐 좀 약한 경우에 제재 방법 이런 걸 새로이 마련해서 형사 처벌과 정상 민원 사이의 부분을 좀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이게 공백지로 남아서 좀 한계는 있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안동시와 예천군 그리고 영양군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그 외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해 볼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사례인데요. 대구 수성구는 최근 급증하는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서 네. 기관 차원의 고발과 같은 법정 대응을 비롯해서 강화된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그쵸. 말씀드렸듯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 네. 선거 때문에요. 요거는 칭찬 하나 하고요. 악성 민원 전담 안전요원 배치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운영,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등이 핵심인데요. 네. 지난 5월부터 전담 안전요원을 채용해서 종합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배치했는데, 안전요원은 악성 민원인이 위협 행동을 하면은 주민과 공무원을 보호하면서 녹화, 녹음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수성구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소송비 등 법률 지원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네. 위원회는 악성 민원인 고발 등 법적 대응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민원인의 폭언 폭행을 피해 공무원이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기관 차원에서 함께 대처하고 네. 악성 민원인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부서 출입구에 부착한 안내도에서도 사진을 삭제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안동시, 요건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이름도 공개하고 해야 책임 행정도 가능하고 하지 않느냐, 이런 좀 충돌하는 법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안동시처럼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웨어러블 캠과 같은 휴대용 보호장비 45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9월부터 전화 자동 종료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 시스템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민원 상담 통화가 이어지면 효율적인 민원 상담과 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가 종료된다는 음성이 송출되고 자동 종결된다는 건데요. 이는 악성 민원 전화일 경우에만 작동한다고 합니다. 통화 연결 20분 뒤에 음성이 송출될 때에 해당 공무원이 특정 조작 단추를 누르면 통화가 종료된 방식이라 하는데요. 네. 또 서울시는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이런 협박 이런 음성을 자동 감지해서 즉시 경고하고 통화 종료하는 그런 장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1월에 시범 운영한다니까 잘 지켜보고 괜찮으면 벤치마킹을 해야겠죠. 네, 다양한 사례 잘 들어봤습니다. 악성 민원인을 또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돌리는 네. 이 지자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견이 있고요. 네. 논란도 있습니다. 우선 전국 광역지자체 17곳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조직도의 직원 실명이 표기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경기, 강원, 충북, 제주도 등 7곳이고 네. 나머지 10곳은 실명을 대부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충남, 경북, 경남도는 조직도에서 도지사 이름도 뺐다고 하는데요. 좌표 찍기와 신상 틀리 등 과도한 민원 제기나 스토킹 등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계속 나오니까 네. 이제 정부가 이제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수준을 좀 자율적으로 조정해라라고 권고를 한 건데요. 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고시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품질 진단 기준에 직원 이름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평가에 악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폭이 있는 거고요. 네. 업무 담당자의 임명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긴 했는데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고민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네. 실명 비공개로 직원들의 불안감은 해소될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걸린 민원인들은 이미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 등 신상을 파악해서 악성 민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또 지자체로 전화 걸려오면 받는 사람이 소속과 이름 등 관등 성명을 대지 않습니까? 네. 좀 이런 점에서 약간 실효성이 약하다는 거고요. 또 직원들 사이 행정처리 불만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 협조를 얻기 위해서도 직원명을 좀 봐야 된다는 건데 이게 좀 네. 어렵다는 거고. 이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이 공개하던 그간의 흐름이 역행한다는 것도 있는데 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SNS나 유튜브 이런 걸로 하니까 이거는 좀 논의를 계속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차원을 지나서 공무 수행이 안 될 정도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악성 민원인 현황과 함께 지자체별 대책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